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펜타곤에서 25년간 일하며 저는 스스로를 세계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라고 자부했죠. 러시아, 중국, 북한의 모든 미사일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 기술 잘 따라하는 성실한 학생 정도였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수석 분석관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사드 개발에 직접 참여했고 세계 어떤 미사일도 제 분석을 피해갈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2025년 10월 그 모든 오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무 5840발 실전 배치 완료. 이 한 문장이 제 25년 경력을 무너뜨렸습니다. 8톤 탄두, 마하 10속도, 콜드 런칭 시스템. 읽으면 읽을수록 믿을 수 없었죠. 이건 미국도 절대 못 만듭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편견에 사로잡힌 오만한 분석관이었다는 것을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빅터 스톤입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수석 분석관이죠. 올해로 52세, 이 분야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패트리어트 PAC-3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도 제 분석 보고서가 핵심 자료로 쓰였죠.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부터 중국의 둥펑 시리즈까지 세계 모든 탄도미사일의 궤적과 성능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작전실로 출근했죠. 커피 한 잔 들고 전 세계에서 올라온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각국의 군사 동향이 떠올랐고 저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위협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동료들은 절 신뢰했고 상사들은 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25년 경력이 주는 권위였죠. 하지만 그 권위 속에는 오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더했죠. 한국 국방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항상 맨 마지막에 봤습니다.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했으니까요. K9 자주포 수출 실적, 천국 미사일 개발 진행 상황 같은 내용들이었는데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 기술을 잘 활용하네, 그 정도 평가였죠. 독창성?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이런 대화를 나눴죠. 한국 애들 착하긴 한데 독창성은 없어. 우리가 준 기술로 돈 잘 버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니까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항상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후방기지, 믿을 만한 조연 정도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버지니아 교회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메리와 두 아이가 있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주말에는 조깅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전문성을 과신했고 세상을 제 시각으로만 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의 기술을 완전히 과소평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2025년 가을, 그 모든 오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워싱턴 DC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포토맥 강변을 따라 핀 벚꽃들이 마치 분홍빛 구름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상, 15분간 샤워, 간단한 아침 식사 후 7시 정각 출근이었습니다. 펜타곤까지는 차로 25분 거리였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전날 저녁에 받은 보고서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작전실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대의 서버와 컴퓨터가 24시간 돌아가니까요. 형광등 불빛 아래 분석관들이 각자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가장 안쪽,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이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위성 데이터와 정보 보고서만 보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제 상사는 톰슨 국장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베테랑으로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죠. 톰슨 국장은 매일 오전 9시 브리핑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빅터, 오늘은 뭐가 특이한가? 저는 보통 이렇게 답했습니다.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이스칸데르 추가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둥펑 41 시험 발사 준비 중입니다. 북한은 조용합니다. 한국, 언급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동료 중에 제임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5년 후배였지만 중국 전문가로 이름이 높았죠. 점심시간마다 우리는 구내식당에서 만나 세계 정세를 토론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빅터, 한국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한다는데 관심 있어?
저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죠. 또 우리 기술 베낀 거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제임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요. 우리의 무관심과 오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땐 전혀 몰랐죠. 펜타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동맹국이야. 성실하고 우리말 잘 듣고 기술 이전받으면 열심히 생산하지. 하지만 독자적인 혁신, 그건 우리 몫이야. 서방 세계를 지키는 건 결국 미국이니까.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리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큰아들 조나단은 대학생, 작은 딸 에밀리는 고등학생이었죠. 일요일 오후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며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감시하는 사람이야. 너희를 지키는 거지.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도 무기 만들잖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우리가 가르쳐 준 거야. 걱정 마. 그렇게 2025년 봄과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나날들이었죠. 러시아는 예상대로 움직였고 중국은 계산된 도발을 했으며 북한은 가끔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모든 게 제 분석 범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도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방산 수출 증가, 국방 예산 소폭 상승, 훈련 일정 같은 것들이었죠.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징후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한국의 국방 예산에서 연구 개발비 비중이 급증하고 있었고 특정 방산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 공유를 거부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한국이 뭘 하든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사무실 책상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핀으로 표시된 곳들이 위협 지역이었죠. 러시아 서부, 중국 동부 해안, 북한 전역, 중동 일부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파란색 핀이었습니다. 안전지대, 우방국. 그 지도를 볼 때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한반도 남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저는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사일 방어청 부청장 자리였죠. 25년 경력의 정점이었습니다. 메리가 축하한다며 샴페인을 따라줬고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내 인생은 성공적이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가족도 행복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어. 하지만 그 만족감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착각 말이죠. 그런데 2025년 여름부터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죠. 한국에서 올라오는 예산 보고서에 특이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략무기 대량 생산 라인 확장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죠. 이게 뭔가?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측이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기밀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기밀? 동맹국끼리 뭘 숨긴다는 건가요? 약간 기분이 나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K9 자주포 업그레이드 같은 거겠지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의 야간 가동이 급증했다는 위성 정보, LIGNX1의 대규모 인력 채용 소식, 특수 합금 수입량의 비정상적 증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정보 분석 회의에서 중국 담당 제임스가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정보당국이 한반도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도 불명확하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중국이 걱정한다고? 그냥 신경전 아닌가요? 톰슨 국장도 손을 흔들었죠. 중국은 항상 한국 견제하려고 하잖아. 무시해.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우려를 표명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중국은 과민 반응하는 나라야. 한국이 뭘 하든 트집 잡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월 초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군이 전국 37개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위성 분석 결과였습니다. 37개. 그건 꽤 많은 숫자였죠. 저는 한국 담당 부서에 문의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입니까? 담당자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국 측이 정보를 주지 않아서요. 다만 대형 이동식 발사대가 목격됐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대형 이동식 발사대.
그건 보통 장거리 미사일에 쓰는 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뒤적였죠. 한국의 기존 미사일 시스템들을 검토했습니다. 현무2 사거리 500km, 현무3 순항 미사일로 1500km, 현무4 탄두 중량 2톤으로 추정. 모두 우리 기술 기반이었고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7개 기지면 뭔가 새로운 걸 대량 배치하려는 거 아닌가.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다가 저는 2023년 한국 국방부 발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 개발 중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당시 그걸 대충 읽고 넘어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탄두 8톤?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불안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만든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톰슨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큰 걸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톰슨 국장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데? 저는 자료를 펼쳐 보였죠. 37개 새 기지, 대형 발사대, 생산 라인 급증, 그리고 현무5라는 이름의 신형 미사일 개발 징후가 있습니다. 톰슨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주시해.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는 마. 한국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맞아. 한국은 동맹국이야. 적이 아니잖아. 뭘 만들든 우리한테 위협이 될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5년 경력에 이런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위성 사진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분산된 기지들, 숲속 깊이 숨겨진 시설들, 밤에만 불이 켜지는 공장들, 모든 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죠.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23분.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평소처럼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긴급 상황 알림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화면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현무5 미사일 840발 실전 배치 완료 공식 발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840발.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84발 오타 아닌가.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840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건 오타입니다. 반드시 오타일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톰슨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즉각 확인해. 한국 국방부에 직접 연락해. 담당자들이 전화기를 들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분 후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 맞습니다. 현무5 미사일 840발 실전 배치 완료.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840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닌맨3이 400기입니다. 러시아의 야르스가 약 300기, 중국의 둥펑 시리즈 전체가 500기 정도죠. 그런데 한국이 그 작은 나라가 840기를 보유했다고요? 이건 단순히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릴 숫자였죠. 스펙을 확인해. 톰슨 국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분석팀이 한국 발표 자료를 긴급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스크린에 떠올랐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 발사 방식 콜드 런칭, 사거리 300에서 500km, 단탄두 경량화 시 최대 3000km 이상 가능, CP 원형 공산 오차 5m 이내, 지하 관통 깊이 150m 이상.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8톤을 마하 10으로 쏜다고 물리학을 무시하는 건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미사일의 탄두가 1톤에서 1.5톤입니다. 그런데 8톤? 그건 8배예요. 무게가 늘면 사거리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한국은 어떻게 이걸 극복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정보였습니다. 콜드 런칭 방식 채택.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30m 상공으로 발사 후 공중 점화. 이건 러시아나 중국의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나 쓰는 기술이었습니다. 8톤짜리를 콜드 런칭한다고요?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걸 한국이 해냈다는 거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8톤짜리가 마하 10으로 떨어지면 폭약이 없어도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냅니다. 계산해보니 전술 핵무기와 맞먹는 위력이었죠. 그리고 지하 150m 관통. 이건 세계 어떤 벙커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직격을 맞지 않아도 지하로 전달되는 충격파만으로 벙커 안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 평가를 확인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현무호는 신의 지팡이 지상 버전이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같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 군사연구소도 논평을 냈습니다. 비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한국은 핵 없이 핵과 같은 억제력을 확보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했죠. 동료들이 한국 K-팝이나 하라고 놀렸던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라던 제가, 25년 경력이라던 제가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회의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고 국무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합창의장이 즉각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몰랐습니까?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까? 톰슨 국장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빅터, 당신이 한국 담당이었잖아. 설명 좀 해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한국을 얕잡아 봤다고. 제가 오만해서 징후들을 무시했다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톰슨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실패야.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긴급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CIA, NSA, 국방정보국, 합참이 모두 모였죠. 저도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현무호를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위성사진이 다시 검토됐고 과거 정보들이 재분석됐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징후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었죠.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메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완전히 틀렸어.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메리는 제 손을 잡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될 거라고 믿고 싶었죠.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성 분석을 다시 해봅시다. 정말 840발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틀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가정찰국에서 최신 위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반도 전역 37개 지점에서 대형 이동식 발사대 신호가 명확히 포착됐습니다. 각 기지마다 평균 20대 이상의 발사대가 배치돼 있었죠. 계산하니 정확히 800대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시설도 15곳이나 새로 건설된 게 확인됐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840발, 한 발도 빠짐없이 맞았죠. CIA 분석관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지난 2년간 특수 합금 수입을 300% 늘렸습니다. 고체 연료 관련 화학 물질 구매도 급증했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이 24시간 풀가동 중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국의 발표를 뒷받침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죠.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비공개로 실시한 실험 결과가 일부 유출됐다는 겁니다. 강화 콘크리트 벙커를 대상으로 한 관통 시험이었는데 결과가 경악스러웠습니다. 현무호가 지하 150m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고 그 충격으로 리히터 규모 4.5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진 관측소에서도 포착됐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직격을 맞지 않아도 죽는다는 겁니다. 지하 벙커 안에 숨어도 땅을 타고 전달되는 충격파 때문에 내부가 붕괴되거나 사람이 압사당합니다. 기존 벙커버스터의 3배 이상 파괴력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동료들은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못 봤을까?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회의실은 자책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톰슨 국장은 벽에 기대서서 한숨만 쉬었죠. 25년 넘게 정보 업무를 해온 베테랑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과거 한국 관련 파일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2023년 발표 자료,
2024년 예산 보고서, 2025년 공장 가동 정보,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징후는 명확했죠. 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 기술을 베끼는 나라라는 편견이 우리 눈을 가렸던 겁니다.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빅터,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똑같았어.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보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만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저와 톰슨 국장이 함께 갔죠. 국가안보보좌관 앞에서 우리는 현무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숫자, 성능, 의미, 모든 것을요. 보좌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방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뮬레이션 팀에 긴급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만약 현무호 500발이 동시 발사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라고 했죠. 결과가 나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악몽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드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요격할 수 있는 건 고작 30%, 나머지 70%, 즉 350발은 그대로 목표에 도달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톰슨 국장이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속도 때문입니다. 마하 10으로 떨어지는 물체는 요격창이 극도로 짧습니다. 게다가 탄두가 8톤이나 되니 레이더 반사가 커서 디코이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500발이 동시에 오면 시스템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방어망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조 달러를 투입해 만든 그 시스템이 한국의 미사일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였던 겁니다. 이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담당관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가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서해에 구축함 4척을 추가 배치했다고 했죠. 일본도 긴급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위백서에 한국 미사일 증강 극도로 주시해야 함이라고 명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까지 논평을 냈습니다. 한반도 군사균형 심각한 우려. 전 세계가 한국의 현무호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죠. 그 중심에는 840발의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괴물을 만들다니. 어떻게? 언제부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요. 옆에서 메리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라던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전문가. 저는 그저 편견에 사로잡힌 오만한 분석관이었을 뿐입니다. 한국을 무시한 건 실수가 아니라 오만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요. 한반도에서 840발의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니, 겨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편견을 버리고 오만을 내려놓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25년간 쌓아온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현무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핵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평가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펜타곤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증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이크가 저를 향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몰랐다고? 우리가 무시했다고?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았습니다. 작전실로 들어가니 긴급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죠. 한국에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건 지역 안정을 해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이런 무기를 배치한 건 동맹 정신에 위배됩니다. 비난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근거로 항의할 수 있을까?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죠. 게다가 우리가 정보 공유를 요청했을 때 우리도 모든 걸 공유했나요? 아니죠. 우리도 비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빅터,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해.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웠고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야 할까? 아니면 대화로 풀어야 할까? 군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전례 없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혼자 구내식당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얕잡아 본 거야. 앞으로 한국 무시하면 안 되겠어.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루 만에 180도 바뀐 겁니다. 오후에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주제는 한국 현무호의 전략적 의미 분석이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지정학적 영향, 경제적 파급 효과, 동맹관계 재조정 필요성 등이었죠. 모든 발표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전략적 선언입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언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왜? 우리가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톰슨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빅터, 솔직한 발표였어.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자책이 아니야. 이제 뭘 해야 할지 찾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톰슨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진짜로 이해하는 거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모두 꺼내놓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진지하게 읽었죠. 한국의 역사,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 경제 성장의 기적, 기술 발전의 과정, 모든 것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을 몰랐는지 깨달았으니까요. 1950년 한국전쟁, 폐허가 된 땅,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죠.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교육열과 애국심이었습니다.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미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체 기술을 개발했죠.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가 됐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천국 미사일, KF-21 전투기, 장보고 잠수함, 하나하나가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현무호가 있었던 겁니다. 자료를 읽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침략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현무호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구나. 이건 공격용이 아니라 생존용이었구나. 한국은 전쟁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거였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메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자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고 싶어. 한국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어. 메리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뀌고 있네요. 좋은 방향으로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편견을 완전히 버리자. 한국을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자. 더 이상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자. 각 나라의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서 생각하자. 그래야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더니 낯선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이준호 박사님,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전 수석연구원이라고 소개돼 있었죠. 제목은 빅터 스톤 분석관님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습니다. 빅터 스톤 분석관님, 당신의 보고서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편견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 그랬죠. 하지만 어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당신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솔직한 자기 반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고 싶다면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생존 의지가 담긴 결정체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당신은 진짜 전문가가 될 겁니다. 이메일 아래에는 첨부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현무호 개발 과정, 기술적 브레이크스루, 실패와 극복의 역사 같은 제목들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보 공작은 아닐까?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라고. 저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술 자료와 개발 일지, 실험 데이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공개된 적 없는 내부 자료들이었죠. 이준호 박사님이 왜 이걸 저한테 보낸 걸까? 궁금했지만 일단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경악했습니다. 현무호 개발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7년 프로젝트였죠. 초기엔 5톤 탄두를 목표로 했는데 기술진들이 한계를 계속 돌파하면서 8톤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추진체 설계만 27번 바꿨고 콜드 런칭 시스템은 43번 실패 끝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고 연구원들은 가족도 못 만나고 일했다고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체 연료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을 참고했지만 그대로 베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재설계했죠. 습도가 높은 여름과 추운 겨울을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연료 배합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건 베낀 게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소기업 협력 생태계였습니다. 현무호에는 약 1200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특수합금, 센서, 전자부품,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게 국내에서 조달됐죠.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기술력을 끌어올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저는 화상통화 요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이준호 박사님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죠. 빅터 분석관님, 반갑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왜 저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주신 겁니까? 이준호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제 회의 발표를 보고 확신했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동맹입니다. 하지만 동맹이라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이준호 박사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현무호를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존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이준호 박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된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정권이 있고 서쪽에는 강대국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역사적 앙숙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 우리 땅을 지키는 건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현무호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840발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준호 박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수십 개 있습니다. 중국은 수백 개의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840발, 우리에겐 최소한의 억제력입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습니다. 핵무기도 없습니다. 현무호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니 840발이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력이었죠. 박사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준호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진짜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더군요. 한국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걸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현무호 재평가와 전략적 함의였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객관적 데이터와 기술적 혁신,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분석했죠. 타자를 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 25년 경력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느꼈으니까요. 보고서는 이틀 밤을 새워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죠. 현무호의 기술적 세부사항, 개발 배경, 전략적 의미,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의 대응 방안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특히 강조한 건 한국이 적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점, 그리고 현무호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톰슨 국장에게 직접 전달했죠. 이거 읽어보세요. 제대로 된 분석입니다. 톰슨 국장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50페이지. 당신이 이렇게 긴 보고서를 쓴 건 처음이네.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틀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톰슨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사무실로 와봐. 저는 긴장하며 국장실로 갔습니다. 톰슨 국장이 보고서를 책상에 놓고 있었죠. 이거 다 읽었어. 훌륭해. 우리가 놓쳤던 모든 게 여기 있어. 백악관에 올려야겠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톰슨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빅터, 당신 많이 변했어. 예전에 당신 같으면 한국 비판부터 했을 텐데 이번 보고서는 공정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혔어. 이게 진짜 전문가의 자세지.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 보고서가 NSA, CIA 합참에 공유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브리핑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하루에 3번씩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무호에 대해, 한국의 전략에 대해,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전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진지한 경청으로 바뀌었죠. 특히 백악관 브리핑이 중요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앞에서 저는 30분간 발표했습니다. 현무호는 위협이 아니라 동맹국의 자위수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협력입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관점입니다. 이 보고서를 대통령께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서해에 군함을 대규모 집결시켰고 북한은 갑자기 핵실험 준비 징후를 보였습니다. 일본도 방위비 증액을 발표했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했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2025년 12월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을 재개했다는 위성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중국 외교부가 강경 성명을 냈죠. 한국이 현무호를 철수하지 않으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펜타곤은 비상이 걸렸고 백악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긴급대책회의에 소환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군부, 정보기관,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중국이 진심입니다. 군사행동을 불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국장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톰슨 국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빅터, 당신이 현무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지?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 어깨에 엄청난 책임이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 그때 이준호 박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무호는 공격용이 아닙니다. 생존용입니다. 맞아. 그걸 중국에게 설명해야 해. 하지만 중국이 믿을까? 그들은 한국을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게 설명해야 할 건 현무호의 위협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당한 자위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중국이 그런 논리를 받아들일 리 없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현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패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게 진짜 이유죠.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호를 배치했다. 이건 방어적 조치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대화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곱씹는 것 같았죠. 톰슨 국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중미 3자 군축 회담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현무호의 운용 원칙을 공개하고 중국은 동부전구 미사일 정보를 일부 공유하는 겁니다. 상호 투명성 강화로 신뢰를 쌓는 거죠.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중국이 응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응할 겁니다. 중국도 전쟁은 원치 않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체면입니다. 우리가 대화 테이블을 제공하면 그들은 앉을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제 제안이 채택됐습니다. 다음 주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안이 전달됐습니다. 처음엔 거부 반응이었죠. 하지만 100채널 협상이 계속됐고 2주 후 중국이 조건부 수락을 했습니다. 한국이 성의를 보인다면 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동의했고 드디어 3자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2026년 1월 제네바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국방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담장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증강은 지역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즉각 축소해야 합니다. 한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니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는 겁니다. 팽팽한 대립이었죠. 회담이 결렬될 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모두 전쟁은 원치 않습니다. 대화할 방법을 찾읍시다. 3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돌파구가 나왔습니다. 상호 투명성 강화 협정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무호의 운용 원칙을 문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원칙이었죠. 중국은 동부전구의 미사일 배치 정보 일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전쟁은 막았습니다. 협정문에 서명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전쟁을 막았습니다. 정말로 막았습니다. 회담장을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고문으로 참석하셨던 겁니다. 빅터, 당신이 해냈군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 악수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준호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편견을 버렸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5년 경력에 처음으로 진짜 전문가가 됐다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제네바 회담 직후 한반도 긴장이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북한도 핵실험 준비를 중단했고 중국은 서해 군사훈련을 축소했죠. 일본도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빅터 스톤의 외교적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현무호라는 강력한 힘이 있었기에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 힘없이 평화를 외치는 건 구걸입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말하는 건 협상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펜타곤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팀이 새로 만들어졌고 저는 그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승진도 확정됐죠. 미사일 방어청 부청장 자리였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빅터 축하해. 자격 충분해. 하지만 저는 겸손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한국 연구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0명의 분석관이 모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한국을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한국은 동맹입니다. 그들의 강점을 배우고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일입니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타곤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다음 몇 개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폴란드가 K9 자주포 600문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K2 전차도 400대 계약이 성사됐죠. UAE는 천국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했고 호주는 한국과 합동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무호는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민감한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술력이 다른 무기들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방산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2026년 상반기에만 300억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했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기술 이전도 해주니까요. 더 인상적인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우주 산업으로 확장됐습니다. 현무호에 쓰인 고체 연료 기술이 민간 우주 발사체에 적용됐죠.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같은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죠.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현무호 생산에 참여했던 1,200개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편입됐습니다. 특수합금, 센서, 전자부품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죠. 고용도 늘었습니다. 방산 분야 고용이 2년 사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안보를 지키려고 쓴 돈이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된 겁니다. 저는 국제군사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현무호 케이스 스터디, 어떻게 작은 나라가 게임 체인저가 됐는가였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학회였는데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각국 국방 관계자, 학자, 연구원들이 한국의 사례를 배우러 온 겁니다. 발표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무호의 기술적 혁신, 전략적 의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건 한국의 끈기와 혁신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기술 강국으로도 우뚝 섰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의 교육열, 근면성,
애국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현무호 기술을 다른 나라도 개발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성공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왜 한국의 기술 발전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마지막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우리 눈을 가렸죠.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학회가 끝나고 여러 나라 국방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까지요.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빅터 분석관님, 한국 정부와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중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은 열려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세요. 한국은 더 이상 제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 서 있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와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분석관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학생이었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신청해서 매일 저녁 30분씩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이준호 박사님과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였는데 한미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죠. 박사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도요. 빅터, 기술은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왜 어떻게 쓰느냐죠. 한국은 평화를 위해 현무호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요. 제 책상에는 현무호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작은 모형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매일 그걸 보며 다짐하죠.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보자. 오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자. 이게 제 모토가 됐습니다. 동료들도 그 모형을 보며 물었습니다. 빅터, 왜 한국 미사일을 책상에 놓고 있어? 저는 답했습니다. 제 스승이니까요. 아내 메리는 제가 더 인간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일에 쫓기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고 했죠.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요. 더 편안해 보여요. 저는 메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 겸손의 중요성을요. 세상을 덜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요.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시네요.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놀라워. 아빠가 25년간 놓쳤던 걸 깨닫게 해준 나라야. 에밀리도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같이 배우자. 가족이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을 거야. 여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처음 가는 한국이었죠. 이준호 박사님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빅터, 직접 와서 보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느껴보세요. 저는 설렜습니다. 책과 자료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요. 이제 저는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일본의 정밀 기술, 독일의 엔지니어링, 프랑스의 디자인, 인도의 소프트웨어,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각 나라마다 강점이 있고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후배 분석관들에게도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절대 상대를 얕보지 마세요. 작은 나라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편견은 전문가의 적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우세요. 후배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 실패담이 그들에게는 교훈이 됐던 것 같습니다. 펜타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었다고요. 오만이 무너지고 편견이 깨지고 진실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아팠지만 성장했습니다. 현무호가 그 계기를 만들어줬죠.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모형들이 전시돼 있었죠. 각국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성능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서 있었으니까요. 한국 부스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방산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관계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역사가 가르쳐줬죠. 그래서 악착같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낳았던 겁니다. 2026년 여름,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죠.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요. 이준호 박사님이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빅터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 경주의 역사 유적,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제주도의 자연,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 분단의 아픔, 재건의 노력이 고스란히 전시돼 있었죠.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역사를 겪었구나.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현무호를 개발한 바로 그곳이었죠. 연구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도 못 만나고 몇 년을 일했죠.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한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진짜 애국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연구소 전시실에 현무호 실물 모형이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8톤 탄두, 20m 길이의 몸체, 엄청난 추진체. 직접 보니 더 압도적이었죠. 이걸 정말 만들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메리와 아이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빠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이준호 박사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정식이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빅터, 한국은 어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나라를 오해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꿔줬으니까요. 이준호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전문가입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전문가죠. 계속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한미 협력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는 동맹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자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나라였죠. 다시 올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한국 연구팀을 이끌며 한미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합동훈련, 기술 교류, 정보 공유 확대, 모든 면에서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동료들도 변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제 없었죠.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빅터, 한국 기술자들과 미팅 좀 잡아줘. 한국 훈련 방식을 우리도 도입하면 어떨까? 긍정적인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펜타곤 문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책상에는 여러 나라 무기 모형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 현무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 라팔 전투기, 이스라엘 아이언돔, 각 나라의 자랑스러운 무기들이죠. 저는 그걸 보며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강점이 있고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요. 편견을 버리니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사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편견과 오만을 버렸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저는 25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절대 상대를 얕보지 말라. 작은 나라도 위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오만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현무호 840발. 이 숫자는 한국의 생존 의지이자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힘과 평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현무호는 제게 무기가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오만을 버리고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 스승이었죠. 이제 저는 진짜 전문가가 됐습니다. 겸손한 전문가로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모든 일을 존중하는 태도 말입니다. 편견을 버리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강점과 가치를 가진 주체들로 보였죠. 동맹이란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것들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위대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던 동료가 실은 천재일 수 있고 얕잡아 보던 회사가 미래의 거인일 수 있습니다. 편견은 기회를 가립니다. 겸손은 문을 엽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현무호 840발은 한국의 힘이자 평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배우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겸손, 끈기, 혁신 정신을 제 일에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의 현무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편견을 버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